네, 이틀 동안 열렸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야권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 3인방의 거취와 연계됐다는 뜻의 시사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도화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틀 동안 진행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 김 후보자가 논란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또 사과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둘째 딸 부부의 그 라인 펀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과 여당에서 내놓는 평가는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의견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 제기했던 라인 펀드와 김부겸 후보자의 연관성은 하나도 없죠. 사위라는 거 하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위라는 것은 김 후보자가 밝혔듯이 경제 공동체와 완전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야당이 그 연관성을 문제 제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김 후보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프레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미 그 알 사람은 다 아는데요. 이 김부겸 후보자의 사위 집안이 상당히 여유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그 사위라는 분이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으니까요. 예. 장관의 어떤 후광을 이용해서 펀드에 가입해서 그걸 돈을 불려서 뭐 할 만한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펀드를 보면 그 라인 부사장하고 이 사위라는 분하고 거의 두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가족들하고 구색만 맞춘 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김부겸이라는 장관의 그런 정치적 후광을 얻으려고 그랬으면 거기서 이 사위가 가입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 펀드를 또 모집해갖고 크게 불려서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뭐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였겠죠. 그 라인 부사장하고 그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그 펀드는요. 이제 그 구색 맞추러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가족들이 들어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펀드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래 이제 김부겸 후보자의 그 사위 집안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정치권에서 알고 조수진 그 의원이 잘 알 거예요. 그 동아일보 옛날 기자를 해왔고 근데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치고 또 그 야당에서도 뭐 이 문제를 계속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국회 본회의 관련 문제, 국회 또 그 상임위원장 협상 관련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이걸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이해 때문에 야당이 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후보자 적격, 부적격 판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논란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야당 측에서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아니, 이런 이야기를 그거를 하시는 내용을 거죠. 아는 사람들은 왜 이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쟁점은 특혜 가입이냐 그리고 청탁이 있었냐 이 부분을 이제 밝혀져야 됐었는데요. 이건 좀 사실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특혜 부분은 일정 부분 특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테티스 11호라는 건데 펀드가 테티스 12호 다음에 발매되는 펀드랑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환매 수수료라든가 성과 보수가 0%다. 이거는 12호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환매 시점이 보통은 그 펀드가 보면 뭐 매월 23일, 매월 25일 이렇게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전혀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환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환매하면 4일 내에 바로 또 입금이 되고 이런 거는 이 조건은 아주 특이하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김부겸 후보자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그러면 김부겸 후보자한테 무슨 청탁이 있었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나와서 뭐 그런 거 전화한 사실도 없다. 뭐 그리고 사실 이 가입 시점도 이제 김부겸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뭐 열흘인가 2주 후에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청탁 관련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위 가문이 재계 순위 28위 정도 돼요. 그 공동 경영 가문 중에 한 부분이고 하니까 이제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 그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과 특수관계 있는 기업이 349억을 내고 그다음에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이 6억을 내서 이 두 군데에서 355억을 내고 이 가족들이 12억, 손자, 손녀 6세, 3세가 3억씩 내고 엄마, 아빠가 3억씩 내서 12억 이러니까 조금 그런 비공개 블라인드 펀드니까 약간 이상하긴 하죠. 근데
오히려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억울한 게 그런 게 억울할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증권범죄 합수단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 라임이 사실은 1조 6천억의 피해가 있어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범죄 합수단이 있어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면 오히려 김부겸 후보자가 얼마나 이게 명확하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나왔겠어요. 그죠? 근데 증권범죄 합수단은 없고 남부지검은 수사를 잘 안 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액은 1조 6천억이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야당은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펀드가 특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청탁은 불명확하지만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빨리 이 수사를 독려해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억울한 게 있으면 밝혀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적격 부적격 문제까지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진 연결은 안 되지만 야당 입장에선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이게 단순 방정식이 아니라 그 지금 장관 후보자 그죠? 슈퍼 화요일 날 아직 임명이 안 된 사람들 남은 사람들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이 5월에는 진짜 청문회가 너무 많은데요. 이런 부분까지 연결된 고차 방정식이어서 야당은 아마 부적격 입장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있었던 그 슈퍼 화요일에 있었던 장관 후보자 중에 세 부처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부적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 청문 보고서 채택과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정리된다고 그 보세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상임위 차원에서의 적격 부적격에 대한 판단과 총리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반 이상의 통과돼야만 그렇죠. 총리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지. 물론 장관 후보자라는 부분들이 격이 떨어진다는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국회 절차에 있어서 그리고 이 내각을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을 예를 들면 부적격으로 해서 정치적 공세의 어떤 장으로 만든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좀 그러네 부적격도 아닌데 왜 자꾸만 부적격이라 그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국회에 또 공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3명의 지금 문제되고 있는 후보자하고는 좀 지금 뭐 특별하게 흠결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거 자동차 압류 문제인데 그것도 뭐 이제 부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건 사과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흔쾌하게 좀 얘기를 모아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도 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당이 잘한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야당 입장이요. 사실 내년 대선 이 내각이 내년 대선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당적을 가진 총리, 당적을 가진 행안부 장관, 당적을 가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본인이 당의 정책이 우선이다, 뭐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온 그 부분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당하고 절연하거나 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당적을 가진 제일 중요한 선거 주무부처, 그죠? 행안부, 법무부 장관이 다 민주당적을 갖고 있어요. 총리조차 그래요. 그리고 총리께서 총리 아직 안 되셨지만 될 것 같아서 자꾸 총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나 본데 총리 후보자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 소신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대구에서 총선 나오기 전에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다가 그다음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당대표로 나와서 그 진성 당원들을 상대로 할 때는 또 조국 전 장관을 약간 옹호하다가 그리고 또 총리 후보자로 지금 청문회에서 답변할 땐 또 비판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시장 선거 나왔을 때 박근혜 마케팅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출마했을 때 후보자 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 출마자 심정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총리가 돼서 그럼 민주당적 가지고 그 대선도 그런 입장 치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중립성 정치 우려가 중립성 좀 문제가 든다는 일정 부분 사실은 야당이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질문 사이사이에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총리 후보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각을 통솔한다. 이게 총리의 헌법상 권한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도 그렇지만 총리에게도 이런 부분을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중립 내각 대선을 중립적으로 잘 치러야 된다. 이런 경고도 보내는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 할 때하고 총리할 때하고는 다르죠. 총리라는 것은 정부의 행정부의 국가공무원인 것이고요. 정치할 때는 표가 있잖아요. 표가 있으니까 표의 향배에 따라서 아마 김부겸 후보자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꾸만 이제 전에 정치했던 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이 총리하는 것은 향후 대선에서 중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총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언행과 말투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다 밝혀지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김부겸 후보자가 국회 통과돼서 총리가 됐을 때 자, 대선의 중립성에 해가 가는 그런 발언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그러면 역풍을 맞죠. 역풍을 당연히 맞을 것이고요. 이 내각이 그런 여태까지 이제 민주화 이후에 특별하게 어떤 내각이 그렇게 총리라든가 장관이 자기가 전에 소속됐던 정당에 위해서 예를 들면 정치적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제가 선거 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차라리 중요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 중립적으로 잘 관리해야겠죠. 예. 근데 교수님 이렇게 내각이 구성된 적도 없었어요. 이렇게 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대선을 치르는 시점에 당적을 갖고 있는 3명이 쭈루미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건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이제 야당 측의 이런 우려, 뭐 이런 걱정이 입장에 많은 대해서 있을 수 있죠. 지금 교수님께서는 기회이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선관위에서 잘 관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이제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3명의 후보자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연결 지으면 안 된다, 따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이 부분. 여당에서 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청와대에 요청을 해야 한다. 아니다. 레임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청와대에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읍참마속도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문제가 있다. 네,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그렇게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은 특공을 받았던 거고 자기가 세종에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관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관사 마케팅은 아닐 거고요. 당연히 그거는 특공 받았으니까 전세를 줬던 것이고 그건 차후에 차익이 올라간 것은 그분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도 보여줬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임혜숙 후보자하고 박준영 후보자는 좀 일반 국민들 상식에 봤을 때 참 어긋나죠. 굉장히 특히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도자기 품을 무슨 1000여 점을 갖고 들어왔다. 그거 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임혜숙 후보자는 물론 다 의혹이지만은 다 의혹이고 이것이 문제가 뭐 크다는 중대 범죄는 아니지만 좀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국민들 봤을 때는 왜 선거도 패배했는데 왜 저런 사람들 자꾸만 장관에 임명하지? 그리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년은 이제 무슨 커다란 개혁 과제를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했던 개혁들을 잘 안착시키고 정리하고 남은 기간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 장관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내각에 임명할 때도 그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만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내일 당정청회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기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을 반드시 교체해야 되느냐라는 오래 했다 뭐 그건데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 임명을 강행하는 것 특히 이것은 여야 간에 좀 청문 보고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좋죠. 그런 식의 어떤 좀 전향적인 판단을 좀 여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기부와 해수부 정도는 그 임명을 좀 철회해야 한다. 뭐 이런 여론이 입장이신 것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같아요. 제 주변에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수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과기부하고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좀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기부랑 해수부를 왜 바꾸는지 우리가 이제 교체설도 별로 돌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보면 임혜숙 후보자도 2021년 올해 1월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일정 부분 이제 혜택을 받은 거죠. 발탁이 돼서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래서 그 세종시의 관사에 뭐 집기도 다 새로 했는데 그거 놔두고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청문회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발탁이 돼서 이렇게 하는지. 그다음에
해수부도 비슷한 게 이제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35회예요, 행시. 근데 행시 35회가 지금 장관까지 이렇게 고속 승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대통령한테 되게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자진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소관 업무랑 관련돼서 지금 자질 논란, 도덕성 논란이 빚어지니까 취임한다고 해서 어떻게 공무원 기강을 세우고 정책 집행을 해내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노영욱 후보자도 비슷하죠. 소관 업무랑 관련돼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00년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는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 세 정부를 통틀어서 그 인사청문 그 보고서가 미채택돼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새 정부 통틀어서 30번이었어요. 다 합해서.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누군가 한 명 하면 그 기록을 타의 기록을 세워요. 그리고 2명 하면 이제 기록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역대 정부 다 합산한 기록을 갱신한다는 거, 동률 기록을 세운다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야당이 뭐 정치 공세를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금 이 세 분에 대해서 정치 공세라고 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일정 부분 눈높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고 이 분들 중에 일부는 자진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참 바로잡기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 그러면 그 송영길 대표가 그 민심 그다음에 뭐 최고위원 회의 이런 거 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서 청와대에 건의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있습니다. 대국민 특별 연설을 오전 11시에 하게 되고 저희도 그 모습 좀 생중계해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과연 담길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각종의 개혁 과제라든가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1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큰 줄기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코로나죠.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어떻게 할 것이고 코로나19 방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다시 설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남은 1년 동안에 이제 못다한 개혁 과제라든가 뭐 이렇게 다시 해야 될 문제.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키워드를 잘 잡았잖아요. 대통령하고 오찬하면서도 부동산 민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과 민생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여권 내에서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검찰 개혁에 너무 주력하다 보니까 민생이라든가 생활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남은 1년 동안 국민들의 민생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챙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 하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 남북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이게 2번째 특별 연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취임 4주년이자 이제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이제 그걸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하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형식도 좀 자유롭게 이제 사전 질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이제 기자들의 질의가 많이 쏟아질 텐데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 내용도 뭘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겠습니까? 예, 기자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생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경제 전망이라든가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약간 우리가 그 체감 경기하고는 다른 말씀을 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건 좋은데요. 이제 조심스러운 낙관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과다한 낙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격차가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당정청이 약간 엇박자를 보이는 부분이 부동산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호중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부동산 규제라든가 이제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종부세라든가 일정 부분 변화를 시도하는 얘기를 조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부동산 특위 위원장도 당에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김진표 위원장은 입장이 좀 있으시고.
높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당과 같이 맞춰 나갈 건지, 그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정부가 기조의 변화.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뭐 일정 부분 말씀을 계속 하신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얘기, 그리고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회 필수 인력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좀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정부가 아직 정책이 촘촘히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그분들이 청와대 청원도 올리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이거를 정부가 좀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게 다 그 사회 안전망이 돼 있으니까 이제 맞아도 된다 이런 걸 조금 더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상회담 얘기도 일정 부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직접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5월 10일 전에는 이 장관은 해결이 되겠죠? 그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안 그러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대통령께 계속 또 여쭤볼 거 아니에요. 그죠? 기자분들이. 국회의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5월 10일 날은 이제 그게 마감이니까 예. 다시 이제 재송부를 하실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이 부분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 되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는 결단을 내려셔야 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알겠습니다. 위해서도. 예. 예. 취임 4주년 앞둔 상황에서 월요일에 대국민 특별 연설을 오전 11시에 하게 될 겁니다. 저희 연합뉴스TV도 이 모습 생중계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4주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죠. 직무수행평가에 대해서 긍정이 34%, 부정이 58%입니다. 물론 부정 비율이 더 높습니다만 지난 전주에 비해서 5%포인트가 긍정이 좀 많아졌습니다. 사실 취임 4주년 차 되는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지지율이 꽤 높은 편이라, 제일 높은 편이라서요. 어떤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이게 보십니까? 갤럽 조사 아닙니까? 예. 갤럽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좀 중요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DJ가 아마 33%였고 다른 대통령은 10%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라는 결코 낮은 지지율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여론조사에 의해서 국민들이 많이 판단하고 정치적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지지율을 이렇게 30% 중반, 40% 내외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중요할 거예요, 상당히. 떨어지면 레임덕이 바로 온다고 예.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 재창출의 문제와 상당히 직접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 대선에 가서 정권 심판론이 야당이 들고 나오면서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미칠 수가 있고, 또 여권 내도 상당히 분열할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대권 주자들 간에 여러 가지 각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을 하여튼 간에 30% 이상으로 35에서 35만 해도 상당히 잘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정치적인 고려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남은 1년 동안 장관 이제 두 사람 얘기도 했었지만은 예.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엔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무리하지 않고 제가 보기엔 쇄신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국민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태도, 개선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집권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 때처럼 예를 들면 무리하게 해서 내가 오라, 이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예를 들면 심판한 거라든가 선거 결과라든가 이런 걸 잘 수용해서 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나가면은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촛불의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뭐 30% 중반이라든가 40% 내외를 잘하면은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한 주 만에 이제 5%포인트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갤럽에서 밝힌 거는 재보선 여파에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근데 일정 부분 이제 민주당에서 뭐 그 후보 그 당 대표도 새로 뽑히고 그런 컨벤션 효과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집 효과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요.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앞에가 2자가 되면 레임덕이 시작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 지지율하고 이제 이게 역전이 되면 그리고 당이 중심으로 되고 하면 레임덕이 시작된다 이런 네.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좀 결집도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대통령 당선 때 비해서는 이제 한 41%로 당선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하고 그때 그 취임 4주년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25%, 그 외에는 10%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보다 높은 편이지만 대통령 선출될 때보단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이 중요하지 이제 지금 올해가 되게 중요한 해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내겠다. 5월 10일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두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